예, 김태우 수사관 폭로 사태로 연말 전국이 어수선한데요. 이 보수 야권이 조국 수석의 경질을 주장하는 가운데 범여권인 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박형철 비서관의 사퇴와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편 김정우 의원이 공항 갑질 논란 닷새 만에 결국 사과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사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성탄절 잘 보내셨는지. 예. 네, 잘 보냈습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어제는 쉬었습니다. 예, 사실 어떤 얘기 나올지 매일매일 쏟아지다 보니까 저희 언론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야당 쪽에서 오히려 더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수석이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 이런 글이 오히려 더 자극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쉽게 이게 진정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최 의원님? 일단 석동현 변호인이 변호를 맡으면서 이제 이건 정치 공세와 정파적 갈등의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마치 드루킹 사태처럼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소강 상태에 빠졌던 것은 이게 야당의 정치 공세나 김태우 씨가 가져가려고 했던 건 민간인 사찰 프레임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요한 예로 든 것이 박용호 전 창조경제센터장 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하나의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는 창조경제센터의 위상이 이게 공익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다. 이게 밝혀졌고 그 말은 세금이 들어가고 세금으로 인건비 일부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거기서 비리가 생기면 감찰의 대상이다. 다만 감찰을 어디서 할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기가 문제가 됐는데요. 그게 청와대에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검찰에 있을 때 중소기업 벤처부에 공문까지 넣어서 이 사람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문을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김태우 측에서 그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 프레임으로 가려던 게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셈이죠. 그래서 비리 혐의자가 궁지에 빠져서 지금 사회 전체에 대해서 일종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상한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이 조금 먹혀들기 시작하면서 김태우 씨가 조금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의 지금 보니까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0일 정도 예, 됐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 쭉 흐름을 한번 보시기에. 일단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좀 소강 상태 보인다. 뭐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영국과 독일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좋게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준비들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루 휴식일을 가지는 동안 야당은 야당대로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휴식일을 좀 가지면서 준비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습니다. 뭐 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극장 효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리 만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보면은 왜 그럼 자꾸 확산될까 이 부분을 이 세 가지 프레임 때문에 그런데요. 언론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미 요소, 갈등 요소, 진실에 대한 공방.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결국 언론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언론들은 어느 것이 뉴스 가치가 있을 것인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좋아할 수 있는 뭐 이 요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씩 따져서 본다 그러면은 극장 효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블랙홀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자리가 불편한 것도 날씨 추운 것도 배가 고픈 것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재밌으니까 보는 거예요. 흥미가 있으니까 보는 거고. 그다음 대리 만족이라는 것은 지금 뭐 취업률이라든가 그다음 자영업자 폐업이라든가 민생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발할 수 있는 표출이 좀 필요한데 이게 표출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기적으로 딱 요때 터지게 된 거죠. 더군다나 대통령 지지도 하락이 되고 뭔가 책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시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관심을 더욱더 폭발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게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이것이 결국 대중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흥미를 갖고 여기에 귀추를 주목시키는 이유가 사안의 중대성이죠. 그것은 이 정부의 태동 자체가 촛불 전국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정의와 반정의 부패와 반부패
적폐에 대한 논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이 됐고 전직의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조사를 받고 이런 어떤 적폐 논란에 아주 휘말렸죠. 긴 시간 동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되니까 이것이 사안의 중대성이 클 수밖에 없고 예. 야권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확산 양상을 놓고서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다소 달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사태를 놓고 조국 민정수석 이제 운영에 좀 출석을 하라 야권의 공세가 굉장히 지금 거센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예기치 않게 조국 수석 그리고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연이 좀 예기치 않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1억 원 미용실. 그게 진위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학재단의 가게의 딸이다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됐어요. 주어가 없다. 근데 그거가 이번에 카풀과 관련하여 또 한 번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풀은 사실 시초는 김영삼 정부 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이 카풀에 대한 법 제도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혔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카풀에 반대하는 듯한 얘기를 택시기사 집회에서 하다가 나흘 만에 말을 또 바꿨습니다. 카풀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기득권 이미지가 강하시고요. 조국 수석은 강남 좌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복하게 잘하고 최고의 학벌에 뭐 여러 가지를 갖췄는데 생각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래서 두 분이 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대립적인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개인으로서 그러신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가지고 야당이 뭐 정치 공세하는 건 야당의 숙명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보다는 인연이 입방에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각자가 처한 처지가 한 분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고 다른 한 분은 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예. 아까 최 의원께서 박영호 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야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그중에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민간인 사찰 여부, 그다음에 상부에서 지시를 했느냐 여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 사찰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감찰로 보는지 그런 여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인걸 반장 얘기는 적폐청산 정보 수집 지시에 따라 박영호 센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을 지시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라는 부분들은 김태호 어느 선에서, 이야기죠. 예, 김태호 씨 선에서 이야기가. 딱딱하게 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인데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김태호 전 수사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정보를 입수했고 그것을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추가적인 지시를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애초 동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사찰이 있냐, 정보 활동이 있냐, 뭐 정확한 동향 소집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부든지 똑같은 어떤 맥락입니다만은 뭐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물을 치다 보면은 참치도 걸릴 수 있고 오징어도 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물을 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의문시다는 것이 민간의 사찰이라는 부분이 정치권의 극히 예민한 사항인데 청와대에서 민정 동향의 순수한 의지로 정보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그러한 정보가 수집되고 또 그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움직임이 보이면 여기에 대해서 제거하고 막을 수 있는 흔적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흔적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 태동 때부터 민정 쪽에서 뭐 내규를 어떻게 방침을 다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그러한 수사관들이 행동하는 데 대해서 경고 지시를 했다든가 또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두상으로 또는 정언으로 또는 문서로 나와줘야 이것이 설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의혹으로 지금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사찰이냐 사찰이 아니냐는 나중에 수사에 대해서 결과로 이야기를 하겠죠. 다만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의혹적인 사안입니다. 지금 의혹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은 해명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청와대에서는 의혹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청와대 당사책도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좀 대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증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감찰 반원이 김태우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김태우 씨가 감찰 반원들이 식사하는 자리 등에서 이 정부 들어와서 참 편하다. 권한 밖의 일을 시키지 않아서 편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김태우 씨가 얘기하는 텔방 있잖아요. 텔레그램. 예, 텔레그램 방에서도 주로 일정을 공유하는 텔방이었고 그 텔방이 생긴 이유도 김태우가 자꾸 이런 식의 일탈적인 감찰 행위를 하고 그것을 실적 올리기식으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텔방에서 일정을 공유한 예, 정도다. 일정만 공유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얘기가 했었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저는 제2의 김태우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거의 적폐적 감찰 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병우식 이런 적폐 감찰 문화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그 감찰에 대해서는 사실 규칙을 만들기도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려고 조국 수석이 애를 쓸 텐데 예. 그 관행이 한 번에 없어질 것 같진 않고요. 또 아무리 법과 규칙이 있어도 인간의 욕망 그리고 감찰 반원들 개개인이 다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조국 수석은 이번에 그런 적폐적 감찰 문화를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찰의 경계가 애매한데 과연 청와대가 이 감찰 기능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문제적인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런 공직 전반에 대한 감찰, 그것도 상위직에 대한 감찰은 공수처가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지금 보완책도 같이 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을까요, 최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조국 수석 차원에서는 예. 청와대 차원에서는 감찰 규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공개한 그 말씀.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상 나가는 것은 사실 법과 제도를 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건 또 청와대가 만약에 뭐 무슨 대안을 제시하면 또 다른 논란이 불러 일으켜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당도 저는 뭐 야당이 정치 공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감찰 반원의 문제 제기가 있고 그리고 그 민간인 사찰의 주요 근거인 박용호 건은 이거는 어떤 시기에 했느냐, 자발적으로 했느냐, 관련 보고를 받고 이인걸 반장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사실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든 사실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네. 야당도 사실 이제 한번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기호지세로 쭉 가게 됩니다만 적절하게 호랑이가 달리는 속도를 제어할 방법도 예.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얘기를 하면 뭐 끝이 없을 것 같고요. 한두 개만 더 짚어보죠. 이건 좀 짧게 좀 부탁할게요, 교수님. 그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죠. 그 청와대 압수수색 하라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청와대가 저기 김태우 씨 고발한 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건 두 개 지검에서 나눠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압수수색 이거 예전에 저희들이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실현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법적 요건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렵다는 이유 중에 근거입니다. 이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당시 그 전후에서도 압수수색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 때문에 황교안 당시 직무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죠. 그래서 압수수색이 실패로 지나갔고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당시 야당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거부한다는 자체가 또 다른 범죄 행위 아니냐라는 건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뭐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영장 집행이 돼야 이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법령 요건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결정할 문제인데 조국 수석 반응이 어떨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 2월 5일에 조국 교수가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이제 교수 신분이었죠. 압수수색은 판사가 명령한 것인데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법률을 어기는 것이다. 범죄를 이거는 은폐하는 것이다.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당행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거 조국 교수가 한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법원이 만약에 압수수색이 발행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에 당사자가 조국 수석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조국 수석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이건 참 귀추가 주목이 되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야권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그만큼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압수수색까지 이야기해야만이 이것이 이제 임팩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사건의 발생 자체가 청와대이기 때문에 이걸 피해 나가기가 참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주연님 뭐 언급할 예. 이게 야당이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한 거잖아요. 전 이건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 패착이라고 보냐면 자꾸 국정농단 사건을 여기다 끌어들이는데 본질이 다릅니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거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비유가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자유한국당 전 지역위원장이었던 당협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김태우의 변호사가 된 것부터 저는 석연치 않고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주장일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은 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얘기될 사안인데 지금은 그 검찰이 영장 청구도 안 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주체는 변호사나 뭐 민간인들이 아닙니다. 검찰이었어요. 박근혜의 검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질적으로.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렇게 이제 뭐 김태우 수사관 측, 청와대 측의 대립도 그렇지만 사실 이번 사태 이제 중심에서 여야 간 공방도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 것이 민생 법안 처리들이 지금 다수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종의 사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뭐냐 그러면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울고 싶을 때는 달래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 거죠. 궁극적으로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 울고 싶은 아이가 사실상 야당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3법에 대한 통과 여부. 이분은 사실 곤혹스럽거든요. 야당만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고 여당도 곤혹스러운 것이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지연 처리 또는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법안에 대한 처리는 여야 합의가 돼야만이 이제 이것이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자꾸 희석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이렇게 이제 정말 악착같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치적인 함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좀 비약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뭐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법안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이제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옳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선악의 구도를 대비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전체를 일종의 범죄시화된 부분, 그러니까 선악의 구도로 너무 몰고 가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야당에서 이걸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비밀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이것이 이야기 안 되면 내년 넘어가는데 내년 넘어가게 되면은 뭐 패스트 트랙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표에 민감한 정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전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의문이죠. 알겠습니다. 이건 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성탄 저녁 쉬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탄 직전에 이제 하루 연차를 내셔가지고 4일을 쉬셨습니다. 연말 전국 구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내년 집권 3기에 어떻게 처음부터 초반에 이 분위기를 다 잡을지 쇄신 뭐 인적 개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데드크로스 지지율이 일어나면서 여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긴장도를 더 더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정말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면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좀 상승 분위기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반전 카드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지지율 1%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예,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다들 말합니다만 일희일비합니다. 그런데 일희일비하는 것까지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탄 메시지에서 박노의 시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어머니는 날이 추우면 노루가 굶어 죽을까 또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을까 걱정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아름다운 시를 들으며 잤다는 건데 그 메시지는 유치원 3법이나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네, 억울하게 죽은 윤창호 군을 위해서라도 수없이 많이 앞으로 나올 윤창호 군을 위해서라도 좀 측은지심으로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유치원 3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결국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심을 어디에 두냐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진짜 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정파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유치원 3법이 통과 안 되면 당장에 내년에 누리과정 지원금 2조 여원이 또다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자유한국당 한 의원이 기업 다 망한다 그 법 통과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당이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여당이니까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원금을 그대로 둬서 형사처벌을 면제하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유치원 회계 관련하여 뭐 그 정도는 저 개인적으로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만 투명해지면 형사처벌할 일이 안 생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환노위 소위 있고요. 네. 예, 교육위원회 전체위 열리죠. 내일 네. 본회의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뭔가 개판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고 잠시 전에 얘기했던 그 윤창호법은 이제 음주운전 강화 관련된 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 예, 김용균법. 제가 잠깐 수정을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 공항 갑질 김종호 의원 사과한 거 이해 좀 여쭙고 싶어요. 꼭 여쭙고 싶어요. 닷새 만에 약간 때밀려 사과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 보고 참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어떤 정치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는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게 정치다라는 것인데 뭐 대여섯번을 죽어야 비로소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초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좀 모자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또 세련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 갑질에 대한 논란 부분은 그 진위가 어떻게 됐든 기본과 인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중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서민들, 국민들을 접촉해야 될까 이건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고도의 테크닉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부분 이것도 굉장히 적절치 않았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서 여야 그리고 뭐 진보와 보수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을 대하는 국회의원의 자세로서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정쟁의 구도로 또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를 보였다는 이런 부분들도 뭐 아주 진심 어린 그런 사과가 계속 뭐 이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김정우 의원에 대해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보수 야당에선 좀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일단 사과를 했고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졌을 땐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경국 의원이 침 뱉은 건 그게 이제 가래침이었을 것 같은데요. 비염이니까. 그 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변명하자고 들면 100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나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뭐 뭔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는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보는 태도, 다른 어떤 도덕적 잣대,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도 하지 않나 싶어요.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국회, 또 국회의원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올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 두 분하고는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 올 한 해 굉장히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냥 국민들의 실망도 많이 안겼습니다. 한마디씩만 내년 정치 이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를 여야로 나누어 둔 것은 사실은 갈등하고 싸워서 좋은 국민적 대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정치 공세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반도 평화 문제하고 이제 경제 문제는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대안을 제시해서 이제 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해야 되겠죠?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와 유다야를 그릴 때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정치인의 도덕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선됐을 때 얼굴, 당선되지 않았을 때 얼굴, 이 얼굴이 초지일관 같아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불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음을 고집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가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같음을 고집하고 이것이 결국 네 편과 내 편으로 가리게 되는 어떤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새해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누그러뜨려지는 정말 같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정치적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도 새겨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국회의원들 정말
다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